무작위 밀수 의혹이 불거졌던 박준영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야당은 코드 인사인 임혜숙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 박 후보자를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 동의안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야당은 항의의 뜻으로 피켓 시위를 벌였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석 달 만에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세는 급락했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소장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규원 검사의 해외 연수를 언급하며 수사를 받지 않고 유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전 수석은 압박을 가한 적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이 음주 뒤 2-3시간 후 사망했고 익사로 추정된다는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을 내야 했지만 시민 대부분은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고급 외제 차량을 이용해 시속 270km가 넘는 속도로 광란에 내기 레이싱을 벌인 자동차 동호회원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야당이 반대한 3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해외 근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 부인이 엄청난 장식품을 들여온 게 문제가 됐던 바로 그 후보죠.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사퇴 배경까지 공개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 여당 내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수용해서 대통령이 결단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당청 간의 치열한 물밑 교섭이 있었고 그 결과 해수부 장관 1명을 사퇴시키기로 최종 조율된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놓고 이런 정치적 계산과 숫자 맞추기로 사퇴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한지는 또 돌아볼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초선 의원들의 집단 반발 하루 만에 박준영 후보자를 낙마시켰습니다. 당청 갈등이 커지기 전 서둘러 봉합한 셈입니다. 국민과 야당의 의사를 충분히 수용하고 반영했다는 입장이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회와 여론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에 이견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막후에선 당청 간의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이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8일 이철희 정무수석과 비공개로 만난 송영길 대표가 3명 모두 임명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이는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새 후보자 모두를 임명 강행할 뜻을 보이면서 당 지도부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급기야 여당 초선 40여 명이 어제 1명 이상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집단 반발하는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에 당 지도부는 청와대에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걸려있고 여론도 감당이 어렵다는 의견을 재차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반드시 지키자는 입장이었다며 내각 여성 비율 때문에 박 후보자가 임혜숙 후보자에게 밀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임 후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29명을 임명한 문 대통령이 이번 일을 계기로 임기 말 새로운 당청 관계 정립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더 문제 있는 후보자가 있는데 이걸로 타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정도면 성의를 보였으니 나머지는 양보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나섰는데 국회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현주 기자,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은 끝났습니까? 네, 조금 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협치 파괴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했습니다. 한 사람 사퇴로 만족하고 침묵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심 역주행 독선의 모습일 뿐입니다. 보궐선거 승리했다고
사사건건 발목 잡고 어깃장 놓고 국정을 마비시킬 권한을 얻는 건 아닙니다. 네, 앞서 민주당은 박준영 후보자 사퇴 이후 두 차례 여야 회동이 결렬되자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박 후보자 사퇴 4시간 뒤 총리 인준안에 본회의 직권 상정을 결정했습니다. 예, 야당은 임혜숙 후보자, 노영욱 후보자도 부적격 후보로 규정하는 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대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까? 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국토위원회를 잇따라 소집해 나머지 두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와대가 요청한 재송부 기한이 내일인 만큼 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내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한 박 후보자보다 임 후보자가 더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이 청와대가 관료 출신인 박준영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대신 코드에 맞는 임혜숙 후보자를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고, 내일 오전엔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미국 소비자 물가가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소비가 늘고 그동안 풀어놓은 돈이 급격하게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까지 인플레 가능성이 심각하다는 평가를 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거란 전망이 나왔고, 국내 증시도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7만 원대로 주저앉으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자재와 곡물가가 치솟은 데 이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보다 무려 4.2%나 뛰었습니다. 시장 예측치인 3.6%를 훌쩍 넘기며 1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급기야 백악관은 처음으로 인플레 우려를 공식화했고, That of course we take the possibility of inflation quite seriously. 세계 최대 헤지펀드 CEO와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은 잇따라 인플레이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도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 넘게 올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커지는 인플레 공포 속에 글로벌 증시도 하락세를 탔습니다. 미 다우 지수는 넉 달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고, 코스피 지수도 사흘째 1% 넘게 빠졌습니다. 이틀간 외국인의 공매도 폭탄을 맞은 삼성전자는 7만 원대로 내려앉으며 국내 개미 투자자들을 당혹해 했습니다. 미 연준이나 우리 정부는 일시적 현상이란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인플레 확산에 따른 금리 인상 도미노가 예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부채로 재원을 조달한 가계와 기업들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발 조기금리 인상이 현실화할 경우 자산 거품 붕괴와 대출 부담 증가, 그리고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달러 유출 등 연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국내 연구기관들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씩 올려잡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건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거리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기업들도 아직은 신규 채용이나 투자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까지 오르면 보통 사람들의 지갑은 더 얇아지게 마련이죠. 송병철 기자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인파로 북적이던 서울 명동거리가 썰렁합니다. 구두가게엔 직원뿐이고 옷가게도 문을 열긴 했지만 사실상 휴업 상태입니다. 뒤에 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 어떤 날은 대신 못한 날도 있는데. 문을 닫은 가게도 속출해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전부 텅 빈 곳도 있습니다. 명동뿐 아니라 이태원, 홍대 등 주요 상권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거의 90% 전체가 폐업 고민하고 있어요. 계약 기간이 있어서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체감 경기는 여전히 이렇게 차가운데 한국은행은 3%를 웃도는 경제 성장을 점치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3.8%로 올렸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출은 호조를 보여도 고용과 소비는 침체를 이어가는 K자형 양극화의 늪에 우리 경제가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불확실성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하거나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 꺼리는. 체감 경기와 경제 성장의 괴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정교한 경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민간 기업이 510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세제와 금융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반도체가 안보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달은 건 다행입니다만 미국, 중국에 비해서 한 발 늦었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K반도체 전략의 핵심은 민간 기업의 투자입니다. 세계 주요 경쟁 기업들이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153개 기업이 2030년까지 5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이 171조 원을 투자하고 SK는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배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2030년까지 계획했던 투자 금액 133조 원을 171조 원으로 확대하여 정부는 2030년까지 수출 2천억 달러, 생산 320조 원, 27만 명의 고용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또 반도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세액 공제를 최대 5배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이미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서 우리 대응이 한 발 늦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종의 후속 대책 부분들인데 선제적으로 100조를 투입하느냐 수습 차원에서 100조를 투입하느냐는 사실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 뒤늦게 뛰어든 우리 정부. 각종 지원책을 내놨지만 반도체 1위 강국의 지위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인사들까지 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검찰이 분명히 적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이름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백연상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규원 검사는 가짜 내사번호로 공문서를 조작해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알고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 행정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시점은 지난 2019년 6월로 이 검사는 미국 연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원지검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광철 선임 행정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 수사를 받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조 수석은 그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윤 국장은 이후 연수원 동기인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왜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느냐며 유학 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안양지청의 수사 상황을 알게 된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도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내가 시켜서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는 중단됐고 이규원 검사는 한 달 뒤인 7월 초 미국으로 무사히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의 요구대로 움직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현직 검사 3명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또 이광철 비서관과 박상기 전 장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구체적인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모두 3차례 수사를 방해할 의도로 압력을 넣은 것으로 판단했고 수사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수사 방해는 3번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첫 외압은 안양지청 수사팀이 이규원 검사의 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를 파악하고 대검찰청에 검사 비위 혐의 보고를 올린 직후 시작됐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이 지검장은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출금은 대검과 법무부가 협의한 것인데 왜 수사하느냐고 따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두 번째는 안양지청 수사팀이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금 개입을 캐묻자 법무부가 수사 의뢰한 출국 정보 유출 여부만 확인하라는 취지로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수사 보고서를 수정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적시됐습니다. 수사팀이 최종 수사 보고서를 대검에 보내자 이 지검장은 불법 출금 의혹은 문제가 없어 수사팀이 수사를 자체 중단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지검장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사건만 회피하겠다면서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대검은 법무부에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 정지 요청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검찰이 이 지검장을 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을 두고는 억지 춘향이라며 불편한 감정도 드러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은 백신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오늘은 닷새 만에 다시 확진자가 700명대로 올라서서 최근 보름 사이에 최대치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공장 기숙사와 의학원에서도 무더기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육가공 업체에서 지난 11일 직원 부부가 확진됐습니다. 이틀 만에 동료 직원 등 32명이 감염됐습니다. 이 가운데 26명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이 건물 안쪽에도 기숙사들이 많아요. 거의 필리핀이 많아요. 전남 순천에서는 나이트클럽 관련 집단 감염이 하루 만에 3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기 군포에서는 어학원 강사와 원생 등 34명이 확진되면서 각급 학교 등교 중단과 학원 등 전수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관내 초중고 원격 수업이 내일까지고요. 170개 학원하고 교습소 내일까지 전수조사 지금 하고 있고. 오늘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715명으로 닷새 만에 다시 700명대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500명에 이릅니다. 일부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 감염 발생률은 전국 자치단체 평균 대비 최대 4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5주 동안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정부가 코백스를 통해 구입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3만여 회분이 오늘 국내로 들어왔고 내일부터는 2차 접종도 시작됩니다. 문제는 특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이 심각하고 1차로 맞은 20대들도 2차 접종을 할 계획이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정부는 백신 부작용 사망 관련 집계가 엉터리라는 저희 어제 단독 보도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사망자 통계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요양병원 간호사 A씨는 다음 주 백신 2차 접종을 앞두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1차 접종 뒤 발열과 두통에 시달린 데다 혈전증 우려 때문에 정부가 30세 이하 접종을 제한했는데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또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차 접종이나 이제 타백신 접종이 안 된다고 하니 뭔가 선택권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죠. 내일부터 2차 접종을 하는 30세 미만 대상자는 1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령층에 집중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발생 가능성보다 접종으로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논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맞으신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사망하신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다른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에겐 여전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드문 일이 자꾸 주변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면 얼마든지 나한테 벌어질 수 있는 일로 크게 이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경중증 이상 반응을 신고한 뒤 숨진 사람들은 사망자 누계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어제 TV조선 보도와 관련해 명확하게 통계 자료를 작성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친구와 술을 마신 뒤에 실종됐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A씨에 대한 부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술을 마신 뒤 2-3시간쯤 뒤에 숨진 것으로 보이고 직접 사인은 익사로 보인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실종 엿새 만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추정한 결론은 익사였습니다. A씨의 유족이 강한 의혹을 제기했던 뒤통수 상처는 사망 원인으로 고려할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사망 당일이던 지난달 25일 오전 1시 반까지 4차례 편의점을 찾아 술 9병을 샀는데 국과수는 A씨가 술을 마신 지 2-3시간 안에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날 새벽 4시 20분쯤 친구 B씨가 한강 부근 경사면에 누워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해당 목격자는 사망한 A씨는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친구인 B씨가 위험해 보여 깨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과 친구 B씨가 집으로 간 시각의 사이 4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구 B씨의 당일 행적이 담긴 휴대폰을 찾기 위해 해군 특수장비까지 동원했습니다. 지난 9일 친구 B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던 경찰은 어제 B씨를 다시 불러 프로파일링 조사를 마쳤습니다. 경찰은 B씨와 B씨 아버지 모두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 사건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강 주변에 CCTV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이미 이 사실을 보도했고 서울시의 대책도 나온 바가 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강공원에서는 아예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지나친 권리 침해라는 주장도 있죠. 오늘은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석기 기자, 지금은 한강공원에서 술 마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주가 원인이 돼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단속하지 음주 자체를 단속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의 한강공원 이용 조례도 술에 취해 주정을 부려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와 불안을 조성하는 걸 금지할 뿐입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술 마시는 것 자체를 문제 삼진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역시 음주 소란 행위만 규제하고 있죠.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넓은 장소를 경찰이 일일이 다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술 먹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의 2018년 조사에서 응답자 3천여 명의 98.3%, 즉 거의 대부분이 공공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뉴욕시는 길거리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공공장소에선 음주는 물론 심지어 뚜껑이 열린 술병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합니다. 사실 미국이 술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긴 하죠. 특히 최근 들어선 코로나 때문에 밤 10시 넘어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한강공원으로 많이 몰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저희 취재진이 밤 10시가 넘은 시각 한강공원을 촬영한 장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서 술자리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라는 점도 감안해야겠지만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음주 사고뿐 아니라 코로나 확산 위험도 커진다는 점이죠.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실내 공간에서 적용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야외에서 음주 문화가 확산되잖아요. 법적 규제까지도 도입이. 결국 이번 문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공공장소가 한강공원만 있는 것도 아닌데 한강공원만 특정해서 술을 못 마시도록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다만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처벌을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한다면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때문에 당장은 전면적인 금지보다는 개인의 휴식 공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먼저 고민을 하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CCTV를 늘려서 이번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뭔 일이 있을 때마다 다 규제하자라고 하는 것도 옳지는 않다. 좀 과도한 부분이 있죠. 보신 것처럼 양쪽 주장이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러다가 또 금방 잊어버린다는 데 있는데 이번만큼은 꼭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서울이 30도를 넘었고 원주는 33.8도까지 올랐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마스크를 벗고 싶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 하루였는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한낮 서울 도심의 도로. 아스팔트 위로 열기가 치솟습니다. 외투를 벗어도 양산으로 뙤약볕을 가려도 덥습니다. 5월인데 너무 더워서 여름 같아서 에어컨 켜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기도 힘듭니다. 날씨도 더운데 마스크 쓰고 있다 보니까 코에 땀도 나고 입도 그렇고 이 주위에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땀이 많이 차요, 입에.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은 사우나가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아니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방호복 입는데도 땀줄기가 느껴질 정도로 땀이 막 나가지고. 오늘 서울 광진은 30.4도, 강원 원주 신림면은 33.8도까지 수온주가 치솟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에는 자외선과 오염물질이 합성돼 생성되는 오존 농도가 치솟으며 오존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7월 중순의 더위가 일찍 찾아온 건 동해안의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에 이동성 고기압이 더해졌기 때문인데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1, 2도 더 오릅니다. 햇볕의 가열 효과가 강한 내륙에서는 30도 이상 올라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비가 내리며 물러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른 더위로 여름 상품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부랴부랴 상품 출시를 앞당기기도 하는데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판매가 급증한 게 있다고 합니다. 류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짧은 반바지에 샌들과 반팔, 민소매, 미니스커트까지. 아직 5월이지만 길거리는 벌써 여름입니다. 추울까봐 겉옷 챙겨 나오긴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땀 흘리면서 옷을 벗고 다니고 있어요. 여름 옷을 파는 시기도 당겨졌습니다. 의류 브랜드들은 지난해보다 여름 제품을 2주 정도 빨리 출시했고 이달 들어 팔린 여름 의류도 전년 대비 150% 이상 늘었습니다. 더위가 갑자기 시작된 지난 이틀 동안은 여름 상품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편의점 얼음컵, 팥빙수류 등 대표적 여름 상품의 매출도 50% 이상 늘었습니다. 얼음 없이는 못 사는 스타일이라서 얼음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더우니까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집콕 탓에 에어컨도 빠르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에어컨과 선풍기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15%, 70% 증가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열대기후성으로 고객 기후가 변하면서 여름 마케팅이 이미 시작되었고 여름 마케팅이 당분간 장기간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때이른 초여름 날씨에 관련 업계 여름 마케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시속 270km가 넘는 속도로 광란에 내기 레이싱을 벌인 자동차 동호회원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한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뒤집히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승용차 2대가 터널 안에서 질주합니다. 한 대가 먼저 출발하고 나머지 한 대가 5초 뒤에 속도를 올립니다. 차량의 속도는 순식간에 시속 272km까지 치솟습니다. 터널의 제한 속도인 시속 80km의 3배를 넘는 무서운 속도입니다. 부산의 한 터널에서는 자동차 4대가 추월을 하며 내달립니다. 속도를 이기지 못한 한 대가 터널 벽을 타고 오르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뒤집혀 불꽃을 일으킵니다. 30대 A씨를 포함한 자동차 동호회원 등 32명은 이처럼 부산과 울산의 터널에서 광란의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이들은 밤늦은 시간 터널 이용 차량이 드물고 과속 방지용 CCTV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위험천만한 질주를 즐겼습니다. 고급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의 성능을 과시하고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불법 레이싱을 하는 사례가. 경찰은 터널에서 과속과 불법 경주를 한 혐의로 자동차 동호회원 등 3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았죠. 오늘부터 킥보드 운전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오토바이처럼 면허와 헬멧을 필수로 했고 인도로 다닐 수 없게 했는데 단속 첫날인 오늘 킥보드 운전자들은 도로 곳곳에서 멈춰서서 범칙금을 안내받기도 했습니다. 단속 현장 모습과 규정 강화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황선영, 윤재민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전동 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넌 여성을 경찰관이 제지합니다. 횡단보도도 인도로 포함돼서 끌고 가셔야 돼요. 킥보드에 함께 올라탔던 남녀 외국인에겐 앞으로 한 달 뒤 범칙금 4만 원 부과 대상이라는 경고가, 헬멧 없이 다니던 여성 킥보드 운전자에겐 범칙금 2만 원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할 거 없으니까 이거 그냥 여기다가 반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면허와 헬멧이 의무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서울 도심에서 단속 1시간 반 만에 전동 킥보드 50대와 전기자전거 34대가 적발됐습니다. 오늘부터 술을 마신 채 킥보드를 타거나 동승자를 태우면 불법입니다. 또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이렇게 헬멧을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용자 입장에선 헬멧을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공용 헬멧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남이 쓰는 헬멧을 다시 착용하는 것도 꺼려집니다. 편리함이 강점이었는데 언제 쓸지 모르는 공유 킥보드를 위해 헬멧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부담이 생긴 겁니다. 그거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더 불편할 것 같아요. 타는 거의 장점에 비해 그 단점이 더 클 것 같아요. 킥보드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멧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용자들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헬멧 규제가 스타트업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2의 소카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속도 제한 자체를 20이나 15km로 아예 그냥 좀 낮춰서 묶어버린 다음에 그 저속으로 달리는 기계에 대해서는 헬멧을 좀 책임을 좀 어느 정도 좀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킥보드 헬멧 의무화도 시장 논리에 밀려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8년 9월 탁상이법이란 논란 속에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법이 시행됐지만 이용자 외면으로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TV조선 윤재민, 황선영입니다. 고3 수험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구한 용감한 학생들을 전정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소방대원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다급히 뛰어갑니다. 현장엔 학생들과 경찰이 마포대교 난간에 몸을 바짝 붙여 팔을 뻗고 있습니다. 이들이 난간 넘어 붙잡은 건 20대 남성. 출동한 소방대원들과 힘을 합쳐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지난 1일 새벽 2시 10분쯤 고등학교 3학년인 전태현 군과 친구들은 공부를 마치고 마포대교를 산책하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걸어오고 있었는데 남성분이 여기 철조망에 매달려 계셔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먼저 도착한 경찰관들이 이 남성을 붙들고 있었지만 힘이 딸리던 상황. 학생들은 주저하지 않고 함께 팔을 뻗었습니다. 학생들이 붙잡지 않으면 요구자가 강물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과 경찰관이 난간 사이로 손을 뻗어 남성을 붙잡고 있었고 도착한 소방대원이 난간을 넘어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학생들의 용기 있는 행동과 대원들의 신속한 대처가 빛났습니다. 걱정도 많이 돼서 별 생각 없이 바로 도와드렸는데 저 손으로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하니까 매우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영등포 소방서는 내일 학생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갯벌에서 조개 등을 채취하는 걸 해루질이라고 합니다. 이 밤에도 추운 기운이 가시는 이맘때쯤이면 해루질을 하러 바다로 모이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 갯벌에 발이 빠지거나 밀물에 휩쓸리는 위험한 상황도 벌어집니다. 이번 달에만 2명이나 숨졌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야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둠이 내린 인천의 한 해수욕장. 물이 빠진 갯벌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장화를 신고 머리에는 랜턴을 단 채 채집용 박스를 끌고 바다로 나갑니다.
되게 좋거든요. 걷는 것도 많이 걷고 전동사만 나오니까 저라도 골뱅이도 좀 주워가서 먹고 되게 좋은데 대부분 안전장비는 없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때론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도 나갑니다. 제 뒤로 희미한 빛이 보이는 곳이 해안가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안개가 끼고 불빛이 사라지면 길을 잃기 쉽습니다. 야간 해루질은 지형이 잘 보이지 않는 데다 방향 감각까지 둔해지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썰물 때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통로인 갯골에 발이 빠지면 성인 남성도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갯골이 깊은 데는 이제 보통 물이 계속 차 있기 때문에 보통 집안이 무릅니다. 그래서 빠지는 순간 푹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갯벌 조난 사고는 257건으로 모두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경은 갯벌에 나갈 때 반드시 구명조끼와 호루라기를 지참하고 물때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기 자동차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 가상화폐로 장난을 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석 달 전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비트코인 값을 왕창 올려놓더니 얼마 뒤에 팔아치운 사실이 밝혀졌죠. 그런데 오늘은 비트코인 결제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해서 시장이 또 출렁였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비트코인에 15억 달러를 투자하며 테슬라 차량을 살 때 결제 수단으로 받겠다고 했던 일론 머스크. Maybe have some fun. I mean, it's like there's a good chance that crypto is the future currency of Earth. 석 달 만에 결제를 받지 않겠다고 뒤집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화석연료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에너지 소모가 적은 다른 가상화폐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컴퓨터로 쉬지 않고 프로그램을 돌려야 하는데 여기에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가격을 띄워놓고 수익을 올리자 결제 중단을 선언했다며 분노했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고 발표한 이후 가격이 급등하자 이를 되팔아 1,0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올렸습니다. 누리꾼들은 시장을 조작하는 거짓말쟁이라거나 트윗 하나에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며 머스크를 비난했습니다. 테슬라를 사지 않겠다는 해시태그도 등장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테슬라도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쓴다고 꼬집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머스크의 발언 충격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은 급락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진돗개를 상징으로 삼아서 관심을 끌었던 한 코인은 하루 만에 무려 97%나 가격이 폭락했는데 개발자는 막대한 코인을 팔아치운 것으로 알려져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래저래 가상화폐 시장이 막장 투전판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에서 배제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알려진 오전 7시 무렵 6,900만 원대였던 비트코인은 6천만 원대로 수직 하강했습니다. 머스크가 상승세를 이끈 도지코인을 비롯 이더리움 등 다양한 가상화폐들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디지털 거래 수요를 뒷받침하지 않고 나오는 사기 코인들이 있어요. 형편없는 자코인들은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특히 진돗개를 상징으로 한 코인은 먹튀 논란까지 불러왔습니다. 도지코인에 맞서는 K코인을 표방하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투자에 가세했지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다음 날 97%까지 폭락했습니다. 개발자는 전체 물량의 15%를 하루 만에 팔아치워 230만 달러, 우리 돈 약 26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페이지와 트위터도 닫힌 상태입니다. 발행사 측에서 시장에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내던지게 되면 가격이 순식간에 급락할 수 있는 조금 실체가 없는 코인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투자자 항의가 빗발치지만 처벌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먹튀와 시세 조작의 해킹 논란까지 가상화폐 시장은 편법과 불법이 판치고 있지만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투자자 피해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용입니다. 북한이 지난 1950년대 중국에서 만든 프로펠러기를 개조해서 특수부대 침투용으로 실전 배치한 사실이 위성사진을 통해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구식 비행기를 재활용하는 것일까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북한 함경북도 명강군 극동비행장. 특수부대원을 6명씩 태우고 적어도 침투 비행을 하는 AN2 30여 대 사이에 20여 대의 CJ6가 보입니다. 180여 킬로미터 떨어진 승암 비행장에도 CJ6가 50여 대 줄지어 있습니다. CJ6 난창은 1950년대 중국이 구소련의 야크-18 훈련기를 기반으로 만든 초등 훈련기입니다. 기체가 목재와 천으로 만들어져 저공 침투 시 레이더 탐지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열병식 축하 비행에 등장한 적은 있지만 우리 당마크를 형성한 비행기 편대가 또다시 날고 있습니다. 얼룩무늬로 도색한 뒤 특수부대 침투용으로 운용 중인 게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원을 실어나르는 AN2에 비해 속도도 빠르고 무장도 더 탑재 가능한 CJ6가 저공 침투 호위 역할을 하는. 북한은 개전 초 총 330여 대에 이르는 AN2를 활용해 2천여 명의 특수부대원을 우리 후방에 침투시키는 작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를 호위하는 비행기로 난창을 배치한 겁니다. 대북 제재로 제트기용 항공유를 구하기 힘든 북한으로선 70년 된 구식 프로펠러기를 투입하는 게 기름을 아끼는 효과도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화면은 얼핏 불꽃놀이의 한 장면 같지만 이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이 팔레스타인이 발사한 로켓포를 요격해서 폭파시키는 모습입니다. 적중률도 90%를 넘는다는 게 이스라엘 측의 주장인데요. 60년 전 재래식 전쟁에서 첨단 무기 전쟁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밤하늘로 날아오르는 물체들. 번쩍하고 빛을 내더니 시야에서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이 팔레스타인 로켓포를 요격해 폭파시키는 모습입니다. 아이언돔은 날아오는 물체가 위협이 되는지를 확인한 후 요격 미사일로 폭파시키는 방어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으로 개발해 2011년부터 실전 배치했죠. 요격 가능 거리는 4에서 70km. 한 발당 수십만 원에 불과한 로켓포를 요격하는데 한 발당 수천만 원이 드는 아이언돔의 미사일이 필요하지만 성공률은 90% 이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아이언돔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사흘간 쏜 로켓 1,050발 중 1,030발을 막아냈다고 발표했죠. More than 24 hours against an almost unprecedented barrage of rockets against our civilians. The Iron Dome system has been delivering and has saved countless Israeli lives. 1967년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 이제 최첨단 무기를 동원한 전쟁이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선 고층 건물이 전투기를 동원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무너졌고 사령관 등 하마스 지도자 16명이 숨졌습니다. כמעט שרפו לי את הבית. המחפש לא בא להציל אותנו. אני הייתי זורק להם מהמרפסת. 팔레스타인 측도 이스라엘 남부와 중부를 로켓포로 계속 공격하면서 양측에서 어린이 17명을 포함해 90명 넘게 숨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긴급 회의를 열고 중재 방안을 찾기로 했지만 De-escalation is an absolute must to protect the lives of civilians that are now dying in totally unacceptable circumstances. 미국 등 국제사회가 친소 관계에 따라 양분도 그저 양측의 자제만 호소하는 사이. 무고한 민간인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더워지면 생각나는 게 수박이죠. 그런데 1인 가구의 경우 사려고 하면은 또 손이 잘 안 가는데 크기가 작아서 깎아 먹을 수도 있는 애플 수박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수확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덩굴마다 수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애플 수박이라는 별명처럼 크기가 사과만 합니다. 애플 수박은 일반 수박의 4분의 1 크기로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옵니다.
껍질이 얇아서 사과나 배처럼 깎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수박에 비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도 적고 냉장고에 보관하기도 간편합니다. 이렇다 보니 1, 2인 가구를 중심으로 인기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핵과적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고 저장에 또 편리성도 있고. 수확량은 일반 수박보다 4배 많습니다. 줄기 하나에 수박 한 통이 열리는 게 보통이지만 애플 수박은 한 줄기에 4개 이상 넘을 때도 있습니다. 같은 면적의 재배에도 애플 수박의 매출이 2배 가까이 높은 이유입니다. 일반 수박을 재배하던 농가들도 수익률이 좋은 애플 수박 재배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수박보다 일찍 해서 조기 수확을 하고 다음 작물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수익성이 높아. 그렇게 너도나도 1인 가구 증가 등 시대 변화에 발맞춘 이색 작목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경북 영양의 주실마을은 한양조씨 집성촌입니다. 큰 시인이자 올고전 학자 조지훈이 태어난 종갓집 정면에 붓처럼 끝이 뾰족한 문필봉이 저렇게 솟아 있습니다. 그 기운을 받았는지 이런 가구 마을에 교수 14, 교장 19이 나왔습니다. 집안의 가훈은 재물, 사람, 문장을 빌리지 않는다는 삼불차, 비굴하게 머리 숙이지 않고 꼿꼿하게 살자는 다짐입니다. 주실마을이 낳은 원로 역사학자 조동걸이 신문 배달을 하며 고학하던 중학생 때 일입니다. 트럭을 얻어 타고 고향 가는 길에 운전사를 따라서 여관에 묵었다가 돈이 없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는 어른이 되자 이 여관비를 갚으러 여러 번 찾아갔지만 끝내 옛 여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환을 앓던 83살에 그곳 면장에게 50만 원을 보내 동네 여관들을 위해 써달라고 부탁한 뒤 세상을 떴습니다. 수치심과 죄의식, 자존감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는 마음의 기둥입니다. 부끄러움이란 자존심이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니까 말이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에서 가장 막중하고 막강한 조직의 수장이 법정에서는 초유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검찰의 꽃이라는 서울중앙지검의 200명 넘는 검사들이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형사 피고인의 수사 지휘를 받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인이 관련된 사건 수사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해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셈이지만 바꿔 말하면 다른 사건은 계속 지휘하겠다는 뜻입니다. 즉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겁니다. 그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남은 방법은 인사조치뿐입니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 역시 기소된다고 다 직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미리 보호막을 둘러쳤습니다. 말단 공무원도 기소가 되면 일단 직무에서 배제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검장은 한술 더 떠 유임과 승진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경입니다. 고백과 성찰, 구도의 시인이 부끄러움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인간 양심의 증표요, 인간 구원의 싹수다. 아무리 수치를 모르는 난세라고 해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마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5월 13일 앵커의 시선은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름이 온 것처럼 많이 더우셨죠? 춘천이 30.8도, 서울이 29.6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이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더위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청주, 대구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과 광주는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고 옷을 선택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대체로 17도 안팎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공기도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겠습니다. 이 영향으로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 지역은 미세먼지가 정체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닷바람은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내일은 모든 해상에서 파고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는데요.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5월 13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